경기도 중장년 행복 캠퍼스가 경기도형 연령 친화 마을의 어떤 모델로 시작이지 않을까 해서 같이 소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하겠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이 더위에,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연령 친화 마을을 얘기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연령 친화 마을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다음에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가 연령 친화 마을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이 변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고령화가 빨리 되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너무 식상한 얘기고요. 이 베비붐 세대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를 이끄는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들을 봐도 고령화를 이끄는 세대는 현재 65세, 70세가 아니라 지금 65세에 진입하고 있는 1955년에서 63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3%를 찾아오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잘 보면요, 얼마나 많이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냐면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빠르게 고령화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에요. 1956년생이 65세가 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1829명씩 65세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눈을 감고 내일 딱 뜨면요, 평균적으로 1829명이 65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발생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령층이라고 있는 이 고령층의 구조가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새로운 게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의 풀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매일매일 1940명이 6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65세 고령층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이 인지하던 안 하던 뭐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회 이 구조를 어떻게 좀 고민해야 되는가를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MZ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도 요즘 MZ 하는데 MZ는 1980년에서 20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제가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한 이유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BTS의 RM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메고 있는 가방이, 보세요. 이 가방이요, 재생타이어즈 만든 가방인데 이 RM이 이걸 입고 나자마자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이 회사가. 나도 친환경적인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 우리가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5가지 중에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좀 보면 다양한 만남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배웠는데 다만추 세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오지랖이라고 해서 의외로요, 이게 남의 일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MZ세대.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기적인 세대가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회에 대해서 뭔가 선한 것을 하고 싶어하고 관심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구와도 쉽게 사귈 수 있는 프렌드라는 그런 키워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되게 재밌는데요. 과잉보다는 절제적 소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새로운 노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기존에 알고 있는 청년들과 다른 좀 MZ세대들이 이들도 역시 나이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MZ세대는 15세부터 39세인데요. 이분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49세, 25세에서 4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계속 바뀌는데 베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점점 들어오고 이 MZ세대는 점점 중장년으로 되고 있고 그 사회가 총 어떻게 되느냐? 전체 인구의 한 60%가 이 사람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도의 어떤 우리가 경기도의 어떤 마을을 새롭게 고민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곳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해보셔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노인들에 대한 생각들 아니면 젊은 층에 대한 생각들과 좀 다르게 새로운 세대들이 이 사회 속에 좀 들어오고 있고 주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 이게 지난 4월에 나온 시사기획 창에 나온 건데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점점 지방이 점점 없어지다 보면 요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남한에 서울만 남겠다 이거예요. 다른 도시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 경기도의 가평을 봤더니 가평도 역시 맨 왼쪽이 고령화율이에요. 짙을수록 고령화가 좀 진한 거고요. 이 빨간 거는 인구 소멸하고 있는 거, 진할수록 인구 소멸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구 증가율인데 아주 진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평 같은 경우도 인구가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하거나 점점 줄어드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MZ 세대가 생기고 베이비붐 생기고 그다음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막 변화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이면서 지방은 이러다간 정말 없어지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냐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여러분 이 매슬로의 인구 욕구 5단계설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심리학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 욕구예요. 자아실현을 욕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개별적인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마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가장 개인한테 맞는 것들을 해주기 위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들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ICT 이런 기반의 기술들이 인간의 개별적인 욕구들을 채워주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고 지방이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환경들 안에서 왜 우리가 연령 친화 마을을 고민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연령 친화 마을을 얘기하고 또한 이 연령 친화 마을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연령 친화 마을은 고령 친화 마을하고 달라요. 제가 사실 이 원고를 발표를 받았을 때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원래요 에이지 프렌들리라는 얘기는 나이가 들어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이 들 때까지 살고 싶은 마을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령 친화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그 경기도형 이 노인생활시설 모델은 단순히 고령층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나이 들어도 계속 살고 싶어하는 마을, 30대도 계속 70, 80까지 살고 싶은 마을, 70대도 90, 90까지 살고 싶은 마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을을 만들자는 게 사실은 고령 친화 마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연령 친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연령 친화 마을이라는 것은 고령 친화 마을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 일단 그 개념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 번호가 잘못된데 그 연령 친화 마을은 세대 간 통합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령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꼰대라든지 나이가 많이 들면 뭐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이 사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다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인데요. 우리가 세대 통합형 그다음에 이제 연령 친화적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세대 간 좀 연대하고 또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라는 거죠. 우리가 MZ 세대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나이 든 그 고령화가 많아지면서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어떤 세대 간 어떤 투쟁이라든가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 세대 간 어떻게 같이 잘 있으면서 좋은 마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이 세대 통합형 마을 그다음에 연령 친화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연령 친화 마을은요 자생력이 있는 마을이에요. 자생력이란 게 뭐냐면 이 안에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다른 데 도움 없이 스스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요즘 뭐 서스테이너블한 뭐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 연령 친화적인 마을,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령 친화적인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이 안에서 자생적인 마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이곳에서 생활도 하고 이곳에서 뭔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환경만 좋은 게 아니라 이곳에서 뭔가 자생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신규 사업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이 마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세대 간 교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간 교류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서로 좋게 지내자는 개념을 떠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같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국은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령 친화 마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외도 이 연령 친화적인 마을, 그러니까 노인들이 잘 살고 있는 마을, 뭐 편하게 살고 있는 마을을 만들자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연령층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이고요. 영국은 그 라이프타임 네이버후드라는 말을 써서 평생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가 뭐 고령 친화 마을 이런 것보다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곳. 평생이란 말은 대학생들도 내가 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 내가 수원에 살고 있으면 수원을 떠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내가 뭐 가평에 살고 있으면 가평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을을 만들자는 게 평생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경기도가 앞으로 이 고령화 시대에 이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 생활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노인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이 평생 나이 들고 싶은 마을을 만들자는 거고요. 그게 개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입장에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은 여기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번입니다. 1번은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이 같이 합쳐서 지역 사회를 살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를 만들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한 나가노현의 오기와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재밌는 게 오야끼라는 게 있대요. 오야끼는 게 전통 음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쟁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간단하게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전통 음식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잘 만드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근데 이 마을이 노인 인구가 40%가 다른 고령화 마을이에요. 다들 젊은 사람 다 떠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중장년 되시는 한 40대 분이 이걸 보고 이분들의 이 기술을 가지고 한번 우리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번 일본에다 팔아보자. 그러면 노인들은 뭘 만들어요? 그냥 열심히 그것만 만들어요. 오야끼만 만들고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뭘 잘하죠? 인터넷 잘하죠. 마케팅 잘하죠. 온라인 만들어요. 그래서 지역에다 막 전 세계는 아니고 일본 전역에다 이제 막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있고 이 오야끼라는 게 뭐야 와서 먹어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어떻게 돼요? 마을이 살아나는 거죠. 청년들도 모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수입이 생기죠. 이런 마을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쿠시마현의 그 가미카츠쇼에라는 마을인데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이 마을도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안 살아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근데 여기는 나무가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있던 농협에서 근무했던 한 40대 먹은 중장년 정도 청년이라고 하죠. 40대 먹으신 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1번은 여러분 저기 일식집에 가면 이렇게 나뭇잎들 이쁜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나뭇잎 많은데 그리고 우리 마을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나뭇잎이 어딘지 다 아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거냐면 그 일식집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그 나뭇잎을 보내줄 테니까 계약을 하자 해서 나뭇잎을요 뭐 빨간데 이런 모양 보내주십시오. 뭐 할머니들이 그거 보고요 태블릿 PC를 보고요 나 이거 할게 라고 찍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배달 찍듯이 이런 걸 이제 그 매니저가 탁 띄워 올리면 그걸 어르신들이 탁탁 찍어서 그걸 담아가지고 보내면 여기서 그 일식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 하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지역사회에서는 그 일본의 맛있는 그 초밥에 있는 그 데코레이션을 해주는데 도움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을이 이걸로 통해서 살아나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고 나이 드신 분도 행복해하고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것들이 나타나는 세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령화 시대의 해법은 결국 세대 통합이라는 것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학 내에
그 은퇴자 마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은퇴자 마을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퇴자 마을이면요, 마을 밖에 있어서 젊은 사람하고 전혀 만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걸 만들었죠. 그다음에 일본의 고토엔이라는 곳은 되게 유명한 곳인데 뭐냐면 어린이 집하고 그 노인 시설하고 같이 합쳐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침에 허그하고 인사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도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일본의 아오이 케어는 치매 환자분인데 지역사회에 같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 같이 차도 마시고요.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아프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형 그 모델이 뭐냐를 봤을 때 저는 결국 경기도형 그 모델은 중고령층, 젊은이, 나이 드신 분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 좀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세대 간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세대 간 만날 수 있는 곳 없죠? 여러분, 스타벅스 가도 다 젊은 친구들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 우리나라는요,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뭔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와야 돼요.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 친화 마을은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에이지 프렌들리 커뮤니티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서 제가 하나의 예로 이제 그 덴마크를 했는데, 거리를요, 차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광장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 기반 공공형 실버타운이죠. 여러분, 이 경기도에 대학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대학에 있지만, 근데 요즘 대학이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학도 요즘 문 닫는 대학이 많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대학도 사실은 되게 지금 뭔가 같이 지역사회에 뭔가 하고 싶은데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델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저희 강남대학에서 있는 중장년 행복 캠퍼스도 사실은 서울의 50플러스하고 동일한 모델인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하고 50대가 같이 어울리게 해요. 그러니까 세대 통합형 그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장년 고령층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에 너무 자연이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많은 분이 있지만 이 케어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케어팜이 뭐냐면 농장에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주간보에 있는 분들이 잠깐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덜란드 케어팜에 대한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농부들은요, 농사로 얻는 수입은 30%고 나머지 70%는 이 돌봄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나가야, 지금 청년들이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케어팜은 노인만 위한 게 아니에요. 발달장애 어린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저도 애가 있는데 애하고 같이 뭐 주말 농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연령이 같이 하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장년 행복캠퍼스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상당수 사람들이 100세에 가까운 삶을 사는 이른바 100세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를 하는 지금까지의 삶의 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100세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삶의 주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 은퇴를 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제도의 변화를 통해 50대부터는 재교육과 재취업이 반복되는 순환형 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또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100세 시대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90대에 거의 다 돌아가시고 하는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65세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아니죠. 옛날 같으면 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인이 아니고 또 다른 30년을 살아가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노인 생활 시설이나 노인 요양 시설로 가면은 또 거기서는 이렇게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기반 시설, 주변 사회하고 다 격리가 돼서 생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또 장기간 동안에 노인 시설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서 문제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그것이 아까 김정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통합형, 연령 통합형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100세 인구가 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건 현실이고요. 그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도 줄고 인구도 감소하고 하면서 지금 이런 상권들이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재개발하는데 그냥 노인시설 이런 걸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유치원, 상가, 또 사무실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복합시설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 건물 안에 이 안에 그 모든 시설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유치원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노인 병원까지 있는 이런 식으로 이건 도시형 개발인데 이렇게들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니시코탄다라는 동경에 있는 데인데 여기도 주거와 양로와 요양 이런 것들이 그 도심에 같이 있음으로써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주변에서 이 안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그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이 안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원형입니다. 그 도모다치무라 하는데 여기도 주거, 양로, 요양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외부의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까지 있어서 관광객들도 같이 방문을 하고 여기 이제 보면은 텃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같이 외부인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식당인데 굉장히 이제 그 오픈돼 있죠. 오픈돼 있는 개방형이고 텃밭도 같이 가꾸고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또 유이마루 히즈오리카라는데 여기는 지방 도시인데 여기를 이제 인구가 이렇게 점점 감소하고 하니까 주거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여기를 아예 그냥 재개발을 했습니다. 재개발을 해서 주거 단지만 원래 그 주거 단지만 있던 걸 노인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걸 재개발하면서 그 주거와 상가, 양로, 요양 이런 시설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단지 개발된 모습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일반 그러니까 노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 일반 그 뭐 40, 50대 이런 분들도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도 생활하고 양로 시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상권이 다 무너지고 이제 유동 인구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개발하고 나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도 찾아오고 이 상가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단지로 이렇게 개발한 사례고요. 이거는 유이마르 나스라고 근데 주거, 양로, 요양 이렇게 같이 개발된 시설인데 이거는 이제 전원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70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이게 일반 이제 우리나라는 양로 시설, 실버타운 이런 데 가도 다 식사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 입주자들이 같이 식사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같이 만듭니다.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 밖에 이제 텃밭에서 가꾼 이제 뭐 야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 같이 재배하고 어떤 분은 뭐 저도 여기 가봤을 때는 한 70대 후반 정도 된 노인인데 남자인데 자기는 그 메밀국수를 아주 잘 만든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가니까 손님이 왔다고 자기가 원래 자기 순번은 아닌데 오늘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메밀국수를 직접 뽑아서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그런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이 단지에는 그 옆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카페 옆에는 그 갤러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입주자 중에서 이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방문객들도 와서 이렇게 카페도 저기 갤러리도 방문하고 요거는 그 옆에 있는 그 임야입니다. 임야에서 여기서 목장에서 이제 그 젖소를 키워요. 젖소 한 서너 마리 이 정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서너 마리면은 젖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가. 여기서 이제 그 뭐죠? 약초 같은 거 먹고 그렇게 자라는 젖소인데 그 젖을 짜가지고 옆에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우유도 만들어서 팔고 요플레도 만들어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과 그 젖소와 인간과의 그 삼각관계, 산에서는 인간에게 좋은 공기, 좋은 자연환경을 주고 인간은 또 여기다 소를 키우고 소는 또 산림에게 이제 뭐죠? 이제 비료, 퇴비를 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순환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젊은이가 또 여기서 이제 일을 합니다. 여기 살면서 이렇게 일면서 이제 카페 여기 그 노인들하고 같이 젖도 짜고 요플레도 만들고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파는 그렇게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한 30년 전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좀 비슷했었죠. 그냥 요양시설, 또 그 실버타운 이런 쪽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운영하다가 이제는 그 지역사회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뭐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 한국에는 지금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전라남도 장흥에서 지금 현재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 도달을 했고요.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그 AT 커니 글로벌 시티 인덱스인데, 그러니까 국제화된 도시, 굉장히 국제화가 된 도시가 어딘가에서 1위가 뉴욕입니다. 1위가 뉴욕이고, 5위가 홍콩, 아시아에서는 홍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8위입니다. 이거는 어떤 지표로 하냐면은 이런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얼마나 잘 활발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 쪽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한국이 서울이 8위라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벌써 이런 게 됐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좋은 도시는 과연 어디냐는 거죠. 삶의 질이 좋은 도시는 이런 도시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1위가 이제 그 비엔나, 취리히, 오클랜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주로 이제 유럽 쪽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서울은 80입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국제화가 많이 발전된 도시하고 삶의 질이 좋은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100세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야 될 거냐. 대한민국은 지금 41인데 2013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디서 살 거냐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게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정말 도시하고 농촌, 그다음에 산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고 접근성도 다 한 시간 반 내면은 웬만한 데는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0세 시대 주거시설의 조건을 보자면은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고 소득도 있어야 되고 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 사회하고 어떤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의료시설하고 어떻게 가깝게 접근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 장흥의 로하스타운이라는 건데요. 로하스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웰빙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웰빙은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해서 나 자신이 건강하게 잘 살자 하는 게 이제 웰빙 시대라면은 로하스라는 거는 이 지역 사회가 같이 잘 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웰빙을 하자는 거죠. 개인의 웰빙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웰빙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그 로하스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입주자하고 기존 지역 주민 간의 그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렇게 같이 잘 살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민간인이 사실 이걸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어떤 지속적인 창의력 또 이런 능력을 투자를 하고 관에서는 또 이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컨셉은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질이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한 장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3세대가 지금 이제는 이제 4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다.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도농교류가 있어야 되고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되고 뭐 관광 자원도 있고 의료 요양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춰진 그런 마을을 만들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이고 그다음에 청정 자연환경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는 도시,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보면은 우선 이제 주거시설이 지금 현재 이제 2차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양로요양시설은 앞으로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지금 이제 다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양한방 통합의학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컨벤션 센터도 있고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승마체육공원이 이제 완공이 돼서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한 승마와 또 아이들 그 치유를 위한 그런 이제 승마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소득 사업으로서 이제 장류체육관 여기 계신 이제 이 전통 장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입주를 하셔가지고 이런 장도 하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데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와서 이렇게 자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장을 담궈서 배달해서 먹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안에 농장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농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사리 그 산에다가 그 고사리를 심었습니다. 고사리 한 7,000평 심었는데 그 수확해가지고 그 이제 1년에 보통 이제 4월, 5월 이때 막 수확해서 말려서 파는데 1년에 7,000평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납니다. 표고버섯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산책로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저는 이 도시에서는 뭐 토지 비용도 워낙 비싸고 하지만 이제 경기도에 약간 조금만 벗어나면 도시에서 벗어나면 토지 비용도 저렴하고 이렇게 여기에 입주해 사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입주해분들 3, 4, 50대가 한 50%, 6, 70대가 50%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3, 40대가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그 3, 40대 그 부모들이 일자리로 나가면은 그 옆집에 그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그 애들도 봐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친손자, 손녀는 아니지만 그 옆집의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보다도 그분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아침에 그 노인이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싹 청소를 해요. 손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옆집에 그 젊은 부부가 일하러 나가면서 아이를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 이제 누가 맡아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이제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먼지 때문에 뭐 감기 걸릴까봐 뭐 몸에 안 좋을까봐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걸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이것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고립된, 격리된 그런 노인시설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일거리, 소득거리가 있는 그런 단지가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꽤 저희 몇 년 전인데 그 식당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청와대 뒤에 그쪽에 그 만두집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몇십 년 된 만두집이죠.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거기서 그 원래 만두집을 일으켰던 그 이제 그분이 이제 고령 하셔가지고 약간 치매가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두를 빚고 계세요. 거실에서, 식당에 거실에서 만두를, 그 만두 빚는 거 치매는 있지만 만두 빚는 거는 하시니까 그건 계속 하루 종일 그걸 만두 빚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제분들이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치매가 오면은 이렇게 격리부터 하잖아요. 사실 텃밭에 나가서 뭐 얼마든지 뭐 소일거리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이 더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